네,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부속법령 특강 이제 오셨죠? 부속법령 특강은 뭐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기본 이론 때 그 근기법 그리고 노조법, 그다음 최저임금법 이 정도만 좀 다뤘었습니다. 근데 기타 법령에서 노원에서는 한 10문제 정도 나오죠. 노2도 한 3, 4문제 이직해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문제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양은 굉장히 많아요. 범위는 굉장히 많고 법령도 많은데 그걸 한참 공부해가지고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특강으로 그냥 빼버린 거예요. 특강은 강의 계획서는 제가 내지 않았고 아마 스케줄 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1시부터 제가 6시까지 한다라고 돼 있죠. 5시간 동안 해도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면은 최대한 제가 서둘러 볼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조금 지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한 6시 반 거기까지는 인간답게 좀 용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중간에 쉴 거 다 쉬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혼자 그냥 안 쉬고 5시간 떠들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집중 못 하시고 저 혼자 그냥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거니까. 그래서 쉬는 거는 잘 쉬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6시에 딱 끝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합니다. 자, 부속법령 특강이라고 하는데 노1, 노2 다 구분하지 않고 시작을 할 거고 미리 법 2개 정도는 뺐습니다. 한 2가지가 뭐냐면 근로복지기본법 있죠. 그 다음에 채당금이 나와 있는 예전에는 채당금이라 불렀던 그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것도 2 법은 좀 뺐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시간 관계상 이거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그 두 법까지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요. 그래서 그 2가지는 또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2개 빼고 나머지는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내용들은 좀 넣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바로 시작을 하면 기간제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기간제법. 이 교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출문제 패턴들을 파악을 해서요. 기출문제로 다뤄지는 그 법들을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보기 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패턴화 했을 때 가장 유력한 법조문들 그리고 판례들을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여드리는 거다. 근데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기간제법만 해도 제가 대학원 갔을 때 이것만 해도 한 학기 수업이거든요. 그럼 한 학기 수업을 다 듣고 한 문제 맞추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강의하는데 목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서 제2조 기간제법 제2조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자, 2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이라고 나와 있죠.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계약서에 처음에 근로 시작하는 날과 근로가 끝나는 날이 나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르바이트나 직장 다녀보셨을 텐데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걸 작성했는데 보니까 시작 시점은 있는데 끝나는 시점이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규직,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몇 월 며칠부터 근로가 시작하고 몇 월 며칠까지 근로한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건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호 보시면은 단시간 근로자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기법 할 때 다뤘습니다.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5시간 근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시간 근로가 총합해 보니까 그랬을 때 통상 근로자가 30시간이다. 근데 저도 주 6일 근무하는데 30시간 근무한다. 이러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일주 40시간보다 적은 근로자를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게 일하는 사람이고 일주 단위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소하다라고 하시면 근기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 편을 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실어놓지 않은 이유는 이미 제가 기본연료 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기억해라. 일주 단위 기억해라. 그 다음에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그래서 꼭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아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3호 가시면은 차별 처우라고 돼 있죠. 자, 차별. 우리가 손쉽게 차별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이 다르다 해서 무조건 차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조건이 달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이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차별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에서 라까지 나와 있고 근기법 제2조 1항 5호에 따른 임금. 자, 임금 차별하면 당연히 법에 따른 차별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추가로 나 보시면 정기상여, 명절상여 같은 상여금, 다 보시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성과급이란 부분, 상여금이란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임금은 똑같이 맞춰줍니다. 월급은
월급은 200만 원 똑같은데 정규직만 성과급 줘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은 성과급 안 줘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항목을 기재한 거예요. 명절 상여, 명절 떡값이라 그러죠. 명절에 가면 이제 차비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용돈도 드려야 되니까 명절 되면 정규직은 뭐 기본급의 50% 주는 거예요. 근데 정규직만 주고 기간제를 안 줘.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상여금도 똑같이 주세요. 성과급도 기간제 근로자 회사에 기여한 바 있으니까 성과급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도 들어간 게 보시면 정규직들은 여러분 뭐 복지 포인트 이런 것도 받으시잖아요. 근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또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금지하겠다 해서 세세한 항목이 규율돼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 이제 3조 내려갑니다. 3조의 적용 범위는 이 기간제법은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업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금기법의 적용 범위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근데 뒤에 보시면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거는 친족만을 100명 쓰고 있다.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동거는 친족만 쓰고 있으면 몇 명이라도 요거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사 사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드라마에서 보시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우리 집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들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이런 분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가시고 이제 3조 2항 내려갑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금기법에도 일부만 적용되고 있죠. 예, 여기 기간제법도 일부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줄 거 나온 거 요 위주로 좀 갑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노력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근로자 전환하는 노력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노력이란 부분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둬야 됩니다. 노력은 뭐냐?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정규직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럼 정규직을 뽑아야 되잖아요. 정규직 뽑아야 되는데 이왕 뽑으실 거 새로 채용하지 말고 기간제 근로자를 데려다 쓰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 주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력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법적 의무는 없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웬만하면 노력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통상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 얘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다 가정해보자. 근데 단시간 근로자로 주 20시간 근로자가 있다. 근데 이 단시간 근로자 일을 잘해요. 그러면 정규직 근로자 나갔을 때 40시간 근로자를 또 채용하지 말고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전환시켜 주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노력이란 부분들은 회사가 크게 부담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요건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 부담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이것도 제가 주로 안 까놨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줄을 좀 그어두세요. 자, 근로조건 서명 명시는 또 적용된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금기법 공부하실 때도 1인 이상 사업장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예, 여기도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근로계약서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항 내려갑니다. 적용 범위 중에 3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 기간제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자, 여러분들이 시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다들 공무원이고 여러분 혼자 기간제 근로자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한 명이니까 공무원들은 뭐 근로자에서 뺀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랬을 때 나 혼자 기간제 근로자니까 기간제법 적용 안 되는 거냐? 아니란 거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람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조 이제 넘어왔습니다. 너무 빠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있는 페이지들을 보시면 빠르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 어떻게든 끝내겠다는 게 목표고 작년에 좀 여유 부리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파견법 끝나는데 벌써 한 2시간 돼 가더라고요. 그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들 중간에 듣다가 이제 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걸 제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다 느낌이 오거든요. 눈빛이 흔들리고 어떻게 하면 짐 싸면서 안 들킬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졸리쉽다 하시면 쉬는 시간에 꼭 주무시거나 아니면 나가서 커피를 좀 샷 추가해서 원샷 하셔야 됩니다. 다시 또 진행을 해보면 4조 1항. 자, 여우 조문은 중요해요. 요거는 실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쭉 지나가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가 아니라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모든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같은 얘기죠.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과란에 보시면은 반복갱신에 있을 때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만약 여러분들이 1년짜리 근로자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합산해서 총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1년 연장했다? 그때는 3년 근무한 거죠. 그랬을 때는 여기서 일단 2항부터 먼저 내려갑니다. 자, 4조 2항에 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때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일 때는 2년까지 쓸 수 있고 그보다 더 길게 썼다라고 하면 바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2년을 초과하니까 하루라도 넘기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본다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이 본다는 어떤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라 바로 법상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본다도 줄 거놨지만 동그라미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은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맞아요, 틀려요? 여기 체결해야 된다 X 돼 있죠. 네, 안 주무시고 계시죠? 네, 체결해야 된다는 의무예요. 의무는 누군가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다는 거는 이행하지 않아도 이미 법상으로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만들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는 뭔가 좀 불안정한 집이죠.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른다. 일 잘해야 연장시켜줄게. 이런 집에 있다라면은 근로자가 그냥 근로자로서 짧게 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이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결혼도 안 할 거고, 그럼 임신 출산도 안 할 거고, 그럼 또 국방도 약해지고 이 나라 전반적인 영향력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임시적으로 쓰는 건 2년까지. 2년 넘었어? 그럼 빨리 무기계약직 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 봅니다. 자, 4조에서 다시 1항에서 2년까지만 써라 까지가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가 1호부터 쭉 나옵니다. 자, 이것도 세 번째 줄 읽어보면, 네 번째 줄 읽어보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2년 넘어도 기간제 근로자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1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돼 있죠. 자, 사업의 완료라는 게 뭘까? 어떤 프로젝트 업무가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연구 업무를 시켰다라고 보죠. 근데 이 연구 업무는 5년짜리 기간제가 이미 설정돼 있습니다. 5년 동안 일하고 이 업무는 사라지는 거예요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뽑아도 5년 동안 쓸 수 있다. 5년 넘었으니까 무기계약 되는 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또 완성이라는 것이 있는 업무.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 동네 혹시 지하철 만들고 있나요? 뭐 GTX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아파트는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완성될 거 아니에요. 물론 맨 처음에 약속했던 기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지하철 들어서면은 내년에 개통한다 했는데 보면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완성이 되죠. 그러고 나면 그 일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특정 완성이 있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무기계약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다음 2호 갑니다. 자, 휴직 파견으로 결혼이 발생해서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한 필요가 있을 때라고 돼 있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은 법상으로 육아휴직은 1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들은 또는 노사비를 잘한 데들은 육아휴직을 더 길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육아휴직 3년 줬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썼고 3년 뒤에는 복귀할 게 예정돼 있잖아요. 그럴 때 육아휴직 대체자로 3년짜리 근로자를 썼다라고 해보죠. 그럼 원칙에 따라서 2년까지만 써야 되는데 2년 넘었으니까 무기계약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휴직을 대체해서 결혼 발생을 해서 휴직 대체해서 뽑힌 사람이니까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다시 3년 되는 순간 그 휴직자는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3년 근무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쯤 이제 졸릴 때가 왔죠. 아, 이제 영혼이 좀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어떤 근로자분이 어떤 공공기관에서 10년을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인은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서가 적혀 있고 회사의 그
뭐랄까요, 근로자 명부 이런 데도 기간제 근로자로 등재가 돼 있대요. 그래서 요번에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저도 정규직 아닌가요? 이렇게 상담 온 적이 있어요. 상담을 쭉 하다가 10년이면 무조건 무기계약이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약 계약 기간 만료 통보하면은 이거는 부당해고가 된다라고 얘기를 쭉 하다가 아차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러면 10년짜리로 지금 기간제를 썼는데 아무 이유 없이 쭉 쓰신 겁니까? 아니면은 휴직자 대체자로, 육아휴직 대체자로 혹시 뽑힌 겁니까? 물어봤어요. 보니까 10년 동안 A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쓰니까 그때 채용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육아휴직 쓰잖아요. 그 대체자로 또 뽑혀요. 또 대체자로 뽑혀요. 이렇게 해서 지금 10번째 근로자의 대체자로 뽑힌 거예요. 그럼 휴직 대체자로 뽑힌 거지 이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로 처음부터 10년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일했다 하더라도 휴직 대체자로 뽑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기계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니까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10년 일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인 거네요? 저는 법에서 보호하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아셨으면은 응시를 안 했었어야죠. 그래서 정규직 자리로 바로바로 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본인은 오래 일하다 보면 언젠간 정규직 되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길게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뽑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질 거지만은 한번 도와드릴게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상담해드리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커피를 제가 사고 손해보는 그런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다음 가시면 3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에 이수함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사분들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공이라고 아시죠? 인턴 레지던트. 자, 그분들도 어떤 병원에 4년 동안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이렇게 근무합니다. 그럼 기간제법에 따르면은 이분들은 4년 일했으니까 무기계약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병원들 4년 동안 수련했으니까 바로 무기계약 돼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가 법률에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4년 동안 근무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바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수한 자격증들에서 기간이 뭐 3년 동안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또 수련 기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넘게 일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 안 되는 거다. 다음 4호는 고령자인데 만 55세 이상은 그냥 일괄적으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으로는 계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연장하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너무 젊지 않습니까? 요즘 기준에는? 왜 55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년이 60세죠. 대부분 60세고 60세보다 좀 길 수는 있지만은 자, 60세를 기점으로 본다면 55세는 정년을 얼마 정년이 길지 않은 사람이에요. 채용되고 한 일 좀 익힐까 하다 보면 이 사람 곧 정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곧 정년으로 나갈 사람 뽑기보다는 그냥 청년들 뽑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령자의 채용에 대해서 더 많이 시켜주려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무기계약 시켜주고 그 다음에 빨리 나가 하는, 채용되자마자 2년 도과해가지고 무기계약 됐는데 바로 정년 도과한다. 그럼 이 근로자도 보호받는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무기계약을 안 시켜주는 게 이 노동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기간제법 예외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55세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가시면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소위 말하는 사자 자격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노무사, 뭐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차피 그 회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은 굳이 보호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줄 끝진 않은데 알아두셔야 될 게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뭘까? 요즘은 여러분들 잘 못 보실 텐데 한때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요. 그때 국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하나 사건을 들어보면 도서관이 한 10시 되면 원래 공공도서관 문 닫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12시간 또 뭐 새벽까지 연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업을 국가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그 공공도서관의 종료 시간을 뒤로 늘리면 시민들은 좋잖아요. 시민들은 좋은데 이것을 공공도서관이 근로자 뽑으세요라고 하면은 예산이 부담되는 거예요. 야간 근로수당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돈 줄게. 그러니 근로자 뽑아가지고 3년 또는 5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해줘라.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공도서관 연장 사업에 뽑혔던 근로자들은 5년 근무했다 하더라도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에 따라서 일자리가 제공된 거잖아요. 이럴 때도 또 2년 넘었다 해도 무기계약 되는 게 아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은
많이 상담을 하실 거고 싸움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2년 넘어서 기간제 근로자 쓰다가 탈락시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뭐 2년 넘었으니까 당연 무기계약직이지 하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여기에 해당되더라. 그럼 되게 창피할 수 있겠죠.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법도 제대로 모르시나 이 말을 되게 돌려서 얘기해요. 노무사님이 경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 말이 법을 잘 모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합격하면은 머릿속에 꼭 꿰고 계시면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자 4조 1항 5에서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출제가 좀 잘 되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호부터 보시면 물론 앞에 있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5호가 요거잖아요. 5호가 요거 전문적 지식 기술. 여기서 제가 소위 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세부 내용으로 밑에 보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꼬아서 내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 보시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자,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편의점 알바를 한다라고 해보죠. 그럴 때는 박사 학위를 뭐 편의점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박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 전혀 전공 분야하고 다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기간제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전문가 아니냐? 전문가니까 국가가 보호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뭐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플러스 해당 분야 이게 엔드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빼놓고 나온 거예요.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다른 분야에 종사할 때 O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땐 여러분들은 다른 분야면은 기간제법 적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기간제법 적용이라는 얘기는 2년 넘었으면 무기계약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술사 등급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과에서는 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공계, 특히 기술직에서는 기술사 이 정도 되시면은 굉장한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공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격증을 잘 취득 안 하시는데 산업기사 기사가 있죠. 그다음 기술사가 있거든요. 봤을 때 혹시나 뭐 기술사 말고요 산업기사라든지 기사가 나왔을 때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격증들은 여기보단 아래 등급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 기술사가 되면 사자잖아요. 사자. 사로 외워두셔야 된다. 근데 기사도 사니까 또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술사 등급이라고 돼 있는 최고 등급까지 가셔야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직장 아니더라도 다른 직장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호를 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전문 자격. 이것도 해당 분야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박사도 해당 분야, 기술사도 해당 분야. 다음에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해당 분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했는데 보니까 그냥 기술직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럴 땐 또 기간제법 적용이 되는 거고 의사 자격증을 소지했는데 보니까 또 다른 분야 종사하고 있다. 그럴 때도 또 기간제법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분야가 AND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근기법 때 배우셨죠?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인 사람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죠. 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가 본인의 주된 업무가 아니죠.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주부라든지 이런 원래 업이 있고 이 알바 형식으로 단시간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법도 마찬가지다. 주 15시간 미만자의 경우에는 3년 일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도 빠져나간다. 다음 가시면 2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2년 초과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게 바로 소위 무기계약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무기계약직은 법에서는 어쨌든 정규직으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긴 하는데 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냥 법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정규직과 다른 게 비정규직이다라고 하고 비정규직 범죄에는 기간제, 파견 근로자,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6조 내려왔습니다. 자, 6조도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6조 보시면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라고 돼 있죠. 자, 단시간 근로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통상 근로 시간이 일주 통상 근로 시간에 비해 짧게 일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럼 가정은 그냥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 통상이라 생각하고 단시간 근로자로 저는 토일만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하면 제가 16시간 일을 하죠. 그러면 주 40시간에 비해서는 저는 16시간이니까 짧게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토요일에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손님 많은 거예요.
그래서 8시간보다 제가 2시간 더 근로를 했어요. 이랬을 때 제 월급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 뭐라고 하냐면 1주 40시간 중에 너는 16시간 일하고 2시간 연장 근로해도 18시간 일했잖아. 우리 법에서는 40시간 넘어야 연장 근로를 치니까 너는 연장 근로 수당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 자,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2주의 소정 근로시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졸리니까 동의도 한번 줄 거 보죠. 여러분의 졸음까지도 발휘하는. 졸릴 때 됐네요. 30분 지났네요. 졸릴 때가 됐어요. 지금 눈빛들이 다들 이제 갈까 이 고민하고 계신데 가는 것보다 듣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잘 듣다 보면은 문제 풀 때 이상하게 음성이 들린다 그래요. 뭐 제가 종교단체는 아닌데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답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 안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래도 그냥 듣는 게 낫습니다. 더 가시면은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어떠냐면요. 옛날에는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까지는 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럼 아까 말했던 16시간 일하는 사람은 24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 더 시킬 수 있고 40시간 안 됐으니까 또 거기서 12시간 또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아니란 거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이 얼마 시간으로 계약했는지 간에 어쨌든 일주에는 플러스 12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토일 16시간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몇 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는 거죠? 12시간. 12시간까지밖에 안 된다 해서 일주 16시간 일하든 일주 8시간 일하든 일주 30시간 일하든 일주의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항 가시면은 자, 1항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 근로할 때는 이때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제 단시간 근로자한테 연장 근로 강요하다 보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걸 법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3항 가시면은 자, 이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4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 수당 줄 수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댔죠.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 1항에 따른 초과 근로 할 때는 무조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1.5배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해보면 토일 일하는 16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2시간 연장 근로했다. 그럼 이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줘야 된다?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내 연장 근로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40시간 전까지는 1.5배 안 줘도 돼요. 라고 했던 게 이 단시간 근로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길게 일했다? 그러면 길게 일한 시간은 1.5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통상임금도 아시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조. 7조는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조문인데 읽어보면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노력이 아니라 의무로 바꿔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채용이라는 부분은 사장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죠. 이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바꿀지 아니면 그냥 일 잘하는 통상 근로자를 밖에서 채용할지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법에서 무조건 단시간 근로자 뽑았으면 이 사람을 무조건 통상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채용에 너무 관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다.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된다 안 된다? 예, 된다 했죠?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이게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성격이 이상해 보이는데 자, 아까 4인 이하 사업장 어디서 얘기했느냐? 자, 적용 범위에서 여기서 기간에 정하면 근로자 전환 노력, 통상 근로자 전환 노력,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이라고 돼 있죠. 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쉬는 시간도 하나 안 가졌잖아요. 시작한 지 한 10분 만에 얘기하고 20분 뒤에 물어봤는데 모를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혹자는 이제 편집이 좀 이상하지 않냐. 너무 좀 재미없게 편집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그래도 좀 잘 편집이 된 거죠. 실제 실무를 일하실 때는 이것보다 더 편집 잘못돼 있는 그냥 법 좀 보시면서 줄줄 읊어야 되니까 이 정도면은 불만 가지지 않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가보면은 통상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16시간 일하다가 40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 나갔다. 그러면 딴 데서 찾지 말고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로 전환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의무가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기 때문에
꼭 할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또 2항, 요거는 사유가 잘 나옵니다.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통상 근로자인데요. 제가 대학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좀 깎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자, 그랬을 때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학업이니까 사유는 되죠. 그리고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는 보되 회사의 사정상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학업으로 이유로 해서 또는 가사의 이유로 해가지고 단시간 근로자로 좀 전환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들어는 줘라. 네, 그렇지만 노력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사, 학업 이런 거 나오면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죠. 노력 규정이 다시요. 노력해야 된다라면 맞는 얘기. 근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면 의무로 돼 있으면 다른 것. 오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잘 나오는 패턴은 이 8조 부분도 잘 나옵니다. 차별적 처우 부분. 이 차별적 처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정하고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정은 뭐냐면 노조법 때 나오는 조정. 그 다음에 근기법에서 나오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런 거하고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시작을 해보면, 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 있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처우에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원인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비교 대상자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과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1년 전에 2년 차인 기간제 근로자가 저보다 연봉이 세요.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래서 왜 2년 차인 기간제 근로자보다 제가 임금이 작습니까? 이거 차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8조에 따르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틀렸죠. 그럴 땐 8조 위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무기계약직 때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비교를 하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동종, 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서 동종 유사 업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다. 제가 하는 업무는 저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제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인 사람은 제품 생산 업무를 하고 있어요. 동종 유사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무조건 나는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내가 기간제 근로자를 임금 적게 받는다. 주장해봤자 제8조 위반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잘 따져야 된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또 되게 황당하게 바꿨던 기출문제가 있는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있잖아요. 이게 빠져 있으면은 차별이 또 될까요, 안 될까요? 옆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옆 회사의 무기계약직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삼성의 제3차 하청회사의 직원인데 삼성에 있는 무기계약직들하고 비교를 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가시면 8조 2항 단시간 근로자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단시간 근로자는 누구랑 비교한다?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하고 비교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조부터 이제 가보면, 구조는 차별 처우에 대해서 만약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어디 간다? 노동위원회 간다라고 돼 있어요. 노동위원회 가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차별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제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당해고하고 다르죠. 부당해고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그다음 부당 노동행위도 부당 노동행위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은 6개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 섞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거니까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제대로 외웠냐 하고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미 제 문제풀이 강의 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희한한데 막 6개월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배우고 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기간제,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에서는 6개월이다.
근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는 3개월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다시 보시면 자, 차별적 처우 중에서도 계속되는 차별 처우는 그 종료일이라고 돼 있죠. 계속되는 차별 처우는 입사한 날짜부터 차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6개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나의 행위, 처음부터 계속 있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행위를 기점으로 6개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차별이 제가 근무했던 1년 중에 딱 1회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1회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 차별이냐 계속되는 차별이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일회성 차별은 일회성 차별로부터 6개월, 계속되는 차별은 시작 시점이 아니라 끝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항 가십니다. 2항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할 때는 적어도 차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기간제 근로자들이 와서요 노동위원회 가서 차별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에서는 뭐가 차별이시죠? 어떤 걸 차별받았죠? 물어봐야 되는데 약간 좀 악성 민원이라 생각하세요. 그건 내가 말 못합니다. 알아서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무기계약 지금 보니까 성과급 받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성과급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하란 거예요. 그렇게는 얘기해야, 그래야 차별이 어떤 내용의 차별을 받았구나 하고 알아야 그래도 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내려줄 수 있지, 그냥 뭐 차별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지금? 에어컨이 굉장히 춥죠? 예. 추워서 지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시는 건가요? 예. 더우면 또 더워서 졸잖아요. 추우면 또 추워가지고 체온 유지하기 졸고. 조는 거는 상순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다. 한번 끊어주면 좋은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예, 굉장히 여러분들이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시계 보면 30분, 40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끊지 않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간제법은 다 끝나도 1시간이 지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절망적이죠? 예, 그래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재미 느끼려면 기간제 근로자 상담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차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비교 대상자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나는 기간제 근로자다. 그러면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고요? 일단 우리 회사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유사 업무 수행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 사람하고 제가 차별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는 뭘 입증하냐면요, 그 사람은 주소 잘못 잡았어요. 동종 유사 업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예요. 착각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박을 해야 돼요. 또 아까 차별에 대해서는 제2조에서 차별은 어떤 경우 차별이 된다 했죠?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장님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대우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을 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는 뭐만 주장하면 된다? 차별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차별에 대한 내용은 임금에서 또는 성과급에서 복지에서 차별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 아니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거죠? 네. 회사가 훨씬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해냈잖아요. 그러면은 근로자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질 가능성이 높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증 책임이 사용자한테 있다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내가 지금 차별받았는지도 증명하시고요. 그 다음 합리적 이유도 사장님이 다 증명하세요. 저는 그냥 차별받은 것 같으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차별받았다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차별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되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입증 책임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죠.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입증해야 되죠. 부당노동행위는 누가 입증 책임진다?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하고 노동조합이 진다라고 돼 있죠. 근데 특이하게 그것만 그래요. 그것만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만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근로자가 진다라고 돼 있고, 그 외에 보통의 경우는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도 다른 법들하고 비교하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11조 내려가면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차별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신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조정. 자, 여기서 쌍방, 일방, 직권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조정 보신 적 있죠? 조정 어디서 보셨습니까?
노조법 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노조법에서 쟁예행위 나가기 전에 일단 조정을 해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게 조정이었잖아요. 근데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쟁행위 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에 대한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데 그 전에 뭘 한다? 조정부터 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정은 신청이 있어야 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직권이니까 직권은 누가 하는 거죠? 노동위원회가 하는 거죠. 네, 노동위원회가 차별 사건에 대한 판단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보니까 노사 간에 제3자가 껴가지고 합의점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노조법에서 쟁행위 이전에 조정할 때는 직권은 없어요. 노동위원회 직권은 없다. 이렇게 해서 비교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가시면 또 관계 당사자가 미리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을 때는 중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는데 중재에 대한 요건은 똑같이 양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된다. 이 점은 부당노동행위 파트에서, 부당노동행위죠, 노조법 파트에서 중재랑 똑같다. 기억나시죠? 단체배약에 의한 일방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도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노조법에서 중재 들어갈 때는 단체배약에서 일방이 하거나 아니면 양당사자 쌍방이 신청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단체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딴 거 아니에요. 법조문을 되게 이상하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유사하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0%는 진실이고 10%는 거짓을 낸단 말이에요. 그 10%도 너무 허무맹랑하게 중재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답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데 있는 걸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중재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노조법의 중재는 어땠더라? 그런데 여기서 차별에서의 중재는 어떻더라?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그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 가시면은 아직까지 지금 차별 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 시정에서 이제 2항 내려가 보면 조정 중재를 신청할 때는 차별 시정 신청한 날로부터 10살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다? 조정부터 하고 그다음 판단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단을 먼저 신청을 하면 그 사이에 조정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 그다음 조정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정 중재는 차별 처우 시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줄을 꺼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노동위원회 승낙이 있으면 14일 유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차별 시정 신청 기간 중에 조정을 하는 거다. 근데 14일이 원래 기점인데 14일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 13조 내려갑니다. 자, 조정 중재 시정 명령의 내용이라 돼 있습니다. 조정 중재는 판단되기 전에 시정 명령이 나왔다는 얘기는 차별이 맞다. 차별이 맞으니까 이거 빨리 개선하세요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진 게 시정명령이에요. 근데 조정중재는 아직까지 판단까지 가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요 전체를 아울러서 13조가 얘기하는 건데, 자, 조정중재를 맡겼다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차별 행위를 중지해라. 지금까지 만약 임금 다르게 주고 있었다? 그거 빨리 중지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해라 라고 돼 있는데 가로 취업규칙 단체배약에 대한 내용들을 개선해라 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단체배약 취업규칙 빨리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바꾼 내용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배상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배상이란 부분은 보상 배상 차이 나시죠? 보상은 적법한데 그래도 금전적으로 뭔가 지원이 필요할 때, 배상은 위법하다라는 전제에서 금전적으로 이걸 전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손해를 전부해준다. 여기서 이제 적절한 배상이라는 점이 들어가 있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별에서만 인정되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차별에서만 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했으니까 돈으로 배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배상액도 특이한 게 차별 처우로 인해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자, 노동위원회는 차별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오할이죠. 고의가 있을 때도 이렇게 손해액을 3배를 넘지 않게 때릴 수 있고, 또는 고의는 아니지만 반복되고 있다. 이럴 때도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금전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상은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노동위원회에서 내렸던 명령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속 이렇게 커지죠. 자, 다음에 15조 내려갑니다. 자, 이제는 15조는 노동부 장관이에요. 13조 앞에는 뭘 써야 된다? 노동위원회를 써야 됩니다. 15조는 뭘 써야 됩니까? 노동부 장관을 써야 됩니다. 앞에 써놓으세요. 아니, 성인 공부에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잠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손이라도 움직이고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자, 13조 누가 한다고요?
예, 노동위원회. 15조는 누가 한다고요? 노동부 장관. 예.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장관은 다르죠. 노동부 장관은 말 그대로 노동부인데 노동부는 행정청입니다. 행정부예요, 행정부. 노동위원회는 어디입니까? 노동위원회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법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부 장관이라 되어 있는 것들은 알고 보면은 실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시행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은 사법경찰관리 지위에 있으면서 노동의 형사사건, 노동진정사건에 대한 그 수사, 그 다음에 고발 이런 것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동위원회는 어디라고요? 노동위원회는 법원 같은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업무하고 법원이 하는 업무가 다르듯 노동위원회가 하는 업무와 노동청이 하는 게 다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지금 15조는 노동청에서 하는 거예요. 자, 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차별이 맞구나라고 인정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는 월급이 200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월급이 300이에요. 똑같은 일 해요.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 100만 원 적게 줬잖아요. 노동위원회가 이거 차별 맞습니다. 시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노동위원회 이 듣보잡은 뭐야? 난 무시해야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나선다고요? 네, 노동청, 노동부 장관이 혹시 시정명령 받으셨죠? 100만 원 더 주라고 했던데 혹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누구다?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부 장관에서 이행 상황을 제출하세요. 지금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들어보니까 부당해고 사건 떠올려보세요. 부당해고 사건에서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가 판정 내렸어요. 그럼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복직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다 보고합니다. 그 복직을 안 하면 노동위원회가 뭐 때리죠? 이행강제금 때리잖아요. 이행강제금에서 부당해고 사건이면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1년에 2번, 2년에 걸쳐서 1억 2천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누가 한다고요? 누가 이행 상황을 들어야 되고 누가 이행강제금 때린다고요? 네, 노동위원회. 근데 이건 어디라고요? 노동부 장관. 특이해요? 특이하지 않아요? 안 특이해요? 네, 전 되게 특이합니다. 네. 아니,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내렸는데 노동청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혹시 하셨어요? 하고 체크를 하는데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노동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결제하는 것도 다르고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되게 특이한 구조인 겁니다. 이 노동위원회는 법원 같은 곳이고 여기는 경찰 같은 곳인데 여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부당해고 사건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2항 가시면요. 자,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부당해고랑 비교해 보세요. 부당해고 때도 부당해고 만약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에다가 근로자가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동부 장관한테 가도록 돼 있죠. 이 점이 다르구나. 다음 15조 2 가봅니다. 자, 15조 2에서는 또 노동부 장관이 나서는 게 나와 있는데 제8조 위반에서 차별 처우했다라고 하면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아까 노동위원회가 하는 시정과 노동부 장관이 하는 시정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노동위원회는 본인이 시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제가 차별받았어요 하고 노동위원회를 달려가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이 노동부 장관은요. 차별 처우를 했다라고 하면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노동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민법 배우셨죠? 민법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합니까?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 안 하잖아요. 네가 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했는지 모르겠는데 권리 위에 잠자면은 우리 민법은 보호하지 않아. 알아서 조치 취하셔야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차별받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 뭐 차별받아도 괜찮지 하고 살고 있는데 노동부 장관이 그건 안 되지. 자, 시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물어보겠죠. 근로자 네가 신고했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신고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노동부 장관한테 아니 근로자가 괜찮다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나서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로자가 시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장관은 혹시 차별을 했다는 거 알게 되면은 그때는 노동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되게 강력한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거예요. 다음 2항 가보시면은 자, 사용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노동부 장관은 차별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판단을 노동위원회에다 알려서 노동위원회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전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 같은 것들은 노동청이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노동위원회 통보를 해야 되고
다음에 노동위원회 통보가 됐다 하면 사용자 및 근로자한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통지해야 되냐? 증거자료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건 접수됐으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에 4만 가시면은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차별 처우에 대해서 심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럴 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근로자가 시정 신청한 게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시정 신청했을 때도 심리를 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라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아 보면 부당해고 사건은 누가 구제 신청해야 되죠? 근로자가 구제 신청해야 되죠. 부당 노동 행위는 누가 구제 신청해야 되죠? 예, 근로자하고 노동조합이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 들었는데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구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은 밑에 써두세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주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주체 써두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겁니다. 노조가 못해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별시정은 특이하게 근로자가 구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이거 차별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노동위원회에다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고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는 거예요. 장관이 노동위원회에다 통보해서 차별에 대해서 시정 신청 요구할 수 있다. OX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다음 가시면은 자, 17조 요거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근기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기법에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서면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명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여기서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취업할 장소와 종사해야 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 교부 사항입니까? 명시해야 될 사항입니까? 네. 잠이 깨죠? 잠이 안 깹니까? 아유, 침묵 틈 타서 더 잡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17조를 잘 보셔야 되고 17조 1항은 명시 의무가 돼 있고 17조 2항은 서면 교부라고 돼 있거든요. 명시에는 여기 들어가요. 서면 교부에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17조 서면 명시라 돼 있죠. 서면 명시는 종이에 써서 근로자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계약 체결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자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라라고 돼 있죠. 종이에 써서 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6호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자 1에서 5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1에서 6까지는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6호는 단시간 근로자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6호는 단시간 근로자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1호에서 5호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자,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입사한 날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합니다. 이게 적혀 있어야 돼요. 다음 2호 근로시간 휴게, 3호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4호 휴일 휴가 이렇게 돼 있죠. 이 근기법 제17조도 소정 근로시간, 임금의 구개지, 그 다음에 휴일 휴가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도 서면 명시 서면 교부 사항입니다. 그런데 취업할 장소와 종사할 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근기법 제17조 일반 근로자들은 서면 교부가 아니라 그냥 명시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알려만 주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해라? 종이에 써줘야 된다. 종이에. 이게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두 법을 비교해봐. 기간제 근로자고 그다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취업할 장소와 종사해야 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OX, O예요, X예요? 자, 지금 제가 질문이 날라갔죠, 여러분? 물어볼 줄 모르고. 일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자, 취업할 장소와 종사해야 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를 꼭 해야 된다. OX. X죠. 일반 근로자는 제가 뭐랬어요? 서면 명시 사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서면으로 적을 게 아니라 알려만 주면 된다고요. 근데 기간제 근로자는 서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르다는 점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면이란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동그라미를 하시고 서면에 이 5호가 줄 꺼져 있는 이유가 일반 근로자, 일반 근기법상 근로자는 여기는 그냥 알려만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점입니다. 다음 6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라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단시간 근로자는 무슨 요일 출근하고 출근했을 때 몇 시간 근무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뭐 주말 알바처럼 딱 요일 정해서 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른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 근로자가 만약 연차 썼으면은 그날 땜빵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썼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통상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 쓸 수도 있고 수요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시간 근로자는 늘 대기하고 있다가 한 달에 연차 계획서가 나오면은 그때마다 근무일이 막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 출근하시고 나오시면 몇 시간 일한다. 이거를 꼭 써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6호가 의무, 기간제 근로자는 X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치사한 문제도 냅니다. 다음 중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서면 명시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안 써도 되지. 단시간 근로자만 필수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7조까지에 대한 조문들, 지금까지 잘 나왔던 조문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주요 판례도 한번 보시면은 근로자의 업무상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자,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예요. 제가 10개월 차가 되는 날에 회사에서 업무상재로 제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실려가서 계속 입원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 계약기간은 끝나는 걸까요? 안 끝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년짜리 계약이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 6개월은 누워 계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아직 계약기간 2달 남았잖아요. 근데 업무상재니까 그 6개월 동안 일 못했잖아요. 그럼 이 6개월 기간 동안은 제 근로계약이 스톱되고 업무상재 다 끝나서 취로 끝나서 복귀한 다음에 2달 더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판례는 뭐라고 했다? 업무상재로 6개월 동안 요양을 했지만 계약기간에 잔여 계약기간에 종료되는데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 가신 건 병원 가신 거고 1년 돼서 계약기간 만료되는 거는 그건 별도다. 그래서 1년 되는 순간 당신은 실업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비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산재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보험료 받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비 못 받아서 갑자기 생활이 힘들어지고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가시면은 두 번째 판례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금 줄 것이고 계속되는 차별 처우 이렇게 줄 거 두시면 됩니다. 임금이란 건 매월 1일 지급, 매월 한 번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은 월급날 지정해가지고 뭐 20일 날 지급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월급은 한 달 중에 하루만 차별하는 거냐 아니면 한 달 내내 차별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결론은 한 달 내내 차별하는 것의 누적이 하루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 다음 마지막 판례,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신청 당시에 시정 절차 진행 도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시정을 구할 시정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차별에 대한 구제 신청은 아까 뭐랬습니까? 차별 시정 신청하고 다시요. 차별은 차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할 수 있댔죠? 6개월이 됐죠. 그럼 제가 기간제 근로자로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회사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8개월째 일하다 보니까 차별이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별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차별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기간제 근로자 8개월 차에 차별 구제 신청했고 그럼 제 잔여 기간은 4개월이잖아요. 근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내리는데 5개월 걸렸다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이미 제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났죠. 그럼 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내리려고 봤더니만 이 사람이 이미 벌써 회사의 계약기가 만료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별에 대해서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은 차별 시정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내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노동위원회가 차별 근로자가 회사에 있든 계약기간 만료돼서 회사에서 나왔든 상관없이 차별에 대해서는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보셨던 노동위원회 판단이 제가 13조라고 했죠. 자, 노동위원회 제13조 보시면은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서 차별 행위 중지는 이미 계약기가 만료됐으니까 의미 없겠죠. 다음에 근로조건 개선도 이미 제가 퇴직했으니까 의미 없겠죠. 하지만 제가 퇴직해도 싸워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적절한 배상은 제가 요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계약기간 만료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배상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시정 요구는 계약기간 만료돼도 차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판례 부분은 조문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 부분을 추가로 제시했고 그 외에도 원래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필수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풀고 쉴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박사학위 소지했고 해당 분야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주의할 점 뭐랬죠? 박사, 해당 분야 종사. 네, 그러면 2년 넘어서 쓸 수 있죠. 다음에 2번.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다. 자, 아파트 공사. 이런 경우에는 완성이 있으니까 2년 초과해서 쓸 수 있댔죠. 다음 세 번째. 사용자는 기간이 정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안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없죠? 자, 채용은 누구한테 있다? 채용의 자유는 사용자한테 있다 했죠. 근데 이 3번 지문대로 간다면 사용자는 무조건 정규직 뽑을 때 기간제 근로자부터 무조건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채용의 자유를 무시하는 법조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보면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의무다. 이거는 의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틀렸고 노력 규정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가시면 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행 상황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예, 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을 판단하고 그 차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는 노동부 장관이 간섭한다, 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고 다섯 번째,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초해서는 안 된다. 하나씩 체크해 볼게.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나왔죠? 다음에 사업 또는 사업장 나왔죠?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맞죠? 예, 다 나왔고 이렇게 해서 조건들이 다 나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조문 실제 보니까 뭐 어렵지 않죠? 예, 조문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지문. 동과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동과는 친족만을 쓰고 있으면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기간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용자는 가사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는 줘라. 듣고 고민해봐라라고 했죠.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차별 처우 관련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사용자다. 맞죠? 이것도 주장은 근로자가 하되 어떤 거 차별받았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하되 입증 책임은 사용자 진다 했죠.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차별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된다라면 손해액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었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었고 어떤 경우도 할 수 있었죠? 예, 반복되는 경우. 예, 고의가 있거나 또는 반복이 있을 때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때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고 이것도 여러분들 법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이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 잘 봐야 돼요. AND 조건은 1번 요건, 2번 요건, 3번 요건 이런 게 다 충족될 때 하는 겁니다. OR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명백한 고의가 있고 반복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명백한 고의가 있고 반복되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은 배상, 이 3배 배상 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만 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란 거죠. 고의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반복만 있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범주를 물어보는 말장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노동위원회는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용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이행강제금. 이거는 어디 사건이다? 부당해고 때 하는 거다 했죠. 그러면 부당해고 때는 이 이행강제금 때리는데 부당노동행위 때는 뭘 때리죠? 제가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요. 예, 여러분 말 못하게 막 숨을 콕 막히게 하는 그런 거 막 즐기면서 막 신난다 막 이런 것 같은데 예, 좀 탁탁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자, 부당노동행위 때는 긴급이행명령을 때리는 거고 부당해고 때는 이행강제금 때리는 거고 예, 요때 차별 사건 때는 누가 한다? 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긴급하게 뭘 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다음 3번 문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 옳지 않은 것이고 1번 지문.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 처우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기 전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노동위원회 가는지 체크하셔야 되겠고 6개월인지 보셔야 되겠죠? 네, 둘 다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 처우 시정 신청을 했어요. 차별 처우 내용을 구체적 명시해야 된다. 맞죠? 근로자가 그냥 던지면 안 된다 했죠. 적어도 이거 차별받았습니다라는 명시를 해야 된다 했어요. 맞고.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차별 처우 시정 신청에 따른 신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일방 신청 직권에 의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맞죠? 쌍방 일방 직권. 조정이 특이하게 직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차별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자, 5할로 잘 나왔죠. 되거나로. 그럴 경우에는 손해액 기준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예, 3배도 잘 나왔습니다. 맞고요. 5번째, 시정 신청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데요? 누구한테 신청하라고요? 예, 노동부 장관이죠. 예, 중노위가 아니라 노동부 장관한테 이행 명령을 하도록 여기에 대해 신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된다. 다음 4번째 문제 갑니다. 옳은 것. 상시 5명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5명 이상이면 다 적용되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쓴대요. 그때는 기간제법 적용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 다음 2번째. 휴직, 파견, 결혼이 발생했어요. 해당 근로자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으면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제가 어떤 사례 말씀드렸죠? 육아휴직 대체자로 10년 근무한 사람 말했죠. 그 사람도 무기계약 안 된다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3번째.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로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라. 자, 2가지 틀렸죠? 통상임금인데 평균임금 틀렸고 100분의 10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가산해라라고 돼 있죠.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4번째,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누구한테는 꼭 해줘라?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잘 나왔죠? 서면 명시 잘 나왔어요. 꼭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하도 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된다. 아니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의무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구나 확인했습니다. 자, 이 4가지 문제 풀어보셨는데 이게 2022년부터 역산해서 최근 4개년치의 문제들입니다. 기출문제란 거예요.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법조문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끝을 내고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